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대한민국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윤 정권의 강경책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북방송 선제 중단,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요청 승인과 더불어 북한과의 소통 채널 복구 의지를 밝히는 등 각종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통일 지우기 운동을 본격화했고 남북 경협 관련 법과 합의서들을 폐기 선언했습니다. 즉, 철저히 남한을 배제한 채 독자 노선을 강화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의 단절과 괴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여러 통일 담론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다뤄졌던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담론부터 민족주의 관점에서의 인도적 지원 강조, 시장 경제적 접근에서의 교류 협력, 통일 방식을 강조하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평화와 공존을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남북관계와 통일 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극도로 적대적이었던 남북관계는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조금씩 대화의 진전이 시작됐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해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 때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세우며 7.4 남북 공동성명을 명료화했고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 특수관계로 정의해서 이를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가 1994년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 체제의 통일이라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역대 정부가 계승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뒤를 이어 김대중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에 있어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개성공단 추진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진행됐으며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역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 14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이 화해 무드를 취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평화에 기반한 통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해왔던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직접 소통하는 탑다운 방식을 취하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고 그 여파로 남북 관계까지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도 지속적인 대북 강경 노선을 취했고 이에 대응한 북한 역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통일 정책 방향성은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 남북관계 경색 기간 동안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자력 갱생을 연일 강조하며 독자 노선을 강화했고 러시아와 상호 군사 원조를 전제한 북러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하고 탄도미사일과 탄약 등 무기를 지원하며 외화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에 전사자 사망 위로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어도 러시아와 경제적 이익을 꾀하며 다른 돌파구들을 찾아가는 등 점차 통일 지우기에 대한 발판을 다지고 있고 반대로 한반도 통일 필요성과 명분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북한의 독자 노선 전략마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지난 6월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는 협상 거부국에 대해 강경한 압박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의 외교 방식을 고스란히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은 북미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자 트럼프의 친서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 제안을 거절하며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상황에서 드러나듯 이런 외교 방식은 트럼프의 미국에게는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핵을 통한 자주 국방과 핵 보유로 전략적 세력 균형을 확보하려다 외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음을 김정은의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목도한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이란과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러우 전쟁 상황과 중동 전쟁 상황이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및 대표적인 반미 중동 국가들 모두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에 북한이 대세를 파악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벼랑 끝 전술만 고수하다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사회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고립보다는 국제 정세를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의 급변, 북한의 통일 지우기, 남북 관계 경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존에 다루던 통일 방식, 북한 체제 변화 유도, 이데올로기 투쟁, 탈북민 교화 등의 논의는 무색해졌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보다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물류 연결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철도를 매개로 한 남북 물적 교류 활성화에서부터 남북 경색을 돌파해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모든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 등 이미 실패한 인명이나 재산을 담보한 교류 협력이 아니라 남북 접점은 최소화하면서 유라시아 전체를 이해 당사자로 함께 물류망으로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문정부 초기까지도 활발히 논의되었었던 철도 연결을 재개하여 한반도 종단 철도를 중국 횡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망과 연계함으로써 북방 물류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기점으로 파주 등을 핵심 물류 거점으로 삼고 중국 단둥과 유럽,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되 북한 지역은 무정차 통과 방식으로 진화돼 통행 수수료를 물류 이해 당사국들이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남한뿐만 아니라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접점이 없어 체제 유지의 위험성도 적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오는 정치적 민감성, 현실적 위험성 및 각종 제약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오직 물류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인권, 인적 물적 교류, 남북 왕래 등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오로지 철도상의 물류에 초점을 맞춰서 돌파구를 찾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최소 10년간 잘 실현될 수만 있다면 남북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유라시아 국가가 상호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철도망을 이용해 유럽까지의 물류 이동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천연자원 등 원자재 수입이 용이해지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열차의 무정차 통과를 허용하는 대가로 통행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동차, 첨단 제품, 무기, 식품 등 한국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동북 삼성 개발에 항상 제약이 있었던 북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구상에는 두 가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 대북 정책이 급변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초당적 합의를 하고 통일부를 넘어선 국가 부처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후 개헌을 통해 대북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통행세를 얻는 구조가 현재의 대북 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북미 회담 경험을 이어 김정은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 관습이나 형식을 벗어나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 물류망의 이해 당사국들이 함께 평화 공존의 활로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고 다층적인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풀어가면 대북 제재의 문제를 전략적인 협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서의 통행세 수익은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제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면한 남북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단절로 향하는 마지막 경계선에 있고, 이 상태가 고착화되면 통일은커녕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민족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군사적 전쟁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상을 빼면 대륙과 단절되어 섬처럼 고립되어 있기에 철도와 도로를 통한 대륙과의 연계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제4기 민주정부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면한 모든 현실적 어려움과 고충들을 뚫기 위해서 오직 철도만 연결하여 물류만 추구하는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실행하는 것을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안해보는 것입니다.